처음에 여기서 우리 조세영 원장님께서 테드 강의 같은 걸 하시겠다 그러시고 우리 저 자료도 드레스 코드도 캐주얼로 입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뭐 스티브 잡스처럼 그 뭐 청바지에 검은 티라도 입고 가야 되냐라고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그 강연 제목이 독도 판사가 방위사업청으로 전직한 까닭이 아니라 독도 판사가 뭐 도둑으로 전직한 까닭이 아니라면 그런 거 절대 입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그 법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군 검사를 1년 하기는 했지만 또 국방부에서 법무관으로 일을 하긴 했지만 대개 판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말에 사직서를 내고 작년 초부터 방위사업청으로 옮겨서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위산업청은 아니고 방위사업청입니다. 그러니까 방위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군이 필요한 무기 체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것을 좋은 뭐 이렇게 F-35나 이런 것을 좋은 게 있으면 사오기도 하고 우리가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업체가 파는 것을 수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위사업 이게 무기 체계 같은 것은 그냥 뭐 TV나 핸드폰처럼 그냥 그 업체 혼자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정부가 같이 이제 뛰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국제협력관실의 국제협력총괄 담당관으로 그런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가검증 팀장을 했습니다. 원가검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무기 체계, 예를 들면 군함이나 헬기나 뭐 그런 것들이 얼마인지를 가서 이제 원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 무기 체계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것을 살 때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지 그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는 공장에 가가지고 뭐 어떤 작업을 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는지 그걸 측정하고 또 외국에서 수입한 품목들은 전부 다 이제 통관 자료들을 보면서 얼마에 수입되는지 그게 제대로 된 건지 또 유사한 품목은 가격이 어떤지 경쟁 품목은 가격이 어떤지 이걸 조사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잠수함은 몇 천억, 뭐 헬기는 몇 천억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런 일을 이제 방위사업청 들어와서 1년 10개월을 하다가 지난달부터 방위사업청에서 국제협력국이라는 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총괄 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왜 판사를 그만두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판사를 때려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못 버텨서 나온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또 좋은 그 경험도 특별한 경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나왔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길게 굉장히 이야기가 긴데 그때마다 뭐 누가 물으면 서서 길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1학년 때부터 뭐 이렇게 요만한 종이를 나눠주고 장래 희망 적어내라고 요즘도 그러나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뭐 가르쳐 준 것도 없이 무조건 장래 희망 적어내라고 했는데 저희 반에서 제가 이제 반장에서 막 걷어보니까 대통령이 한 6, 7번 계셨고 그 다음에 과학자가 또 많습니다. 저도 그냥 덩달아 과학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뭐 기자도 있었고요. 판검사가 한 10대 계셨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물어보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연예인 되는 거, 걸그룹 멤버 되는 거 뭐 이런 거가 꿈이라고 많이 하던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운동선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과학자 하다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이후로는 쭉 중학생 때부터 제 꿈은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집에 뭐 이렇게 흑백 TV를 14인치 흑백 TV를 보고 있고 아버지가 채널 선택권은 다 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그 채널은 딱 두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KBS, MBC, SBS는 지방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는 꼭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것만 보시죠. 이렇게 뭐 뉴스, 뭐 트로트, 가요 무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씨름 이런 거 보시는데 뉴스 중에 특파원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해외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같으면 이제 에펠탑을 배경으로 막 이렇게 소식을 전한 다음에 파리에서 엄기영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면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시골에서 그 변두리 지역에 그나마도 변두리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런 그 흑백 화면인데도 그 작은 화면의 배경에 나오는 그런 풍경들을 참 이렇게 유심히 보고, 야 나도 언젠가 저런 데 가서 저런 데 구경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뭔가 장래 희망하면 특파원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특파원은 그렇게 적으면서도 제가 진짜 특파원이 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파원이 되려면 뭔가 외국 문물도 많이 접해야 되고 영어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저는 뭐 표준어도 사실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고, 뭐 키도 커서 버버리 코트도 어울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꿈은 선망은 이제 특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는 뭘 할 수 있냐?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나,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나 남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공부 좀 잘하면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 가서 판검사 되라. 그게 최고다. 왜 최고냐 그러면 아 그거 힘도 세고 그다음에 나오면 돈도 많이 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그러면 판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육법전서를 달달 외우면 된대요. 그러니까 육법전서는 6개 종류의 법의 법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암기는 정말 자신도 없고 재능도 없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육법전서를 달달 외워야 된다니까 정말 그것만큼은 나는 못하겠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법대를 가고 결국에는 판사까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셔가지고 제 중학생 때,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도 계속 편찮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만 그걸 뜻을 좀 들어드려야겠다. 그리고 일단 대학 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마음대로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들 하니까 일단 대학 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일단은 법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법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법대를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법대를 갔더니, 법대를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야 너 이제 사법시험만 붙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냐면 법대를 나왔으니까 너 그냥 나가면 아무것도 좀 자격증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지 않냐. 네가 뭐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얼굴이 잘생겼냐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가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운 좋게 이제 시험을 합격하고 했더니 이제 사법연수원에 갔더니 야 사법연수원에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일단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순진하게 또 뭐 해가지고 운 좋게 이제 뭐 또 판사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성적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판사가 되니까 이제는 또 야, 진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법원장이 되고 그렇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거기 이제 임원 같은 건데 그럼 그거 언제 하는 거냐니까 그 25년 뒤에 하는 건다. 25년 뒤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고 어디에 뭘 가야 되고 뭘 가야 되고 와 이건 정말 무슨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저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건 역시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셨던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30대 이제 아프셔서 40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와 인생이 너무 짧구나. 이거는 오늘만 있는 거지 내일은 없구나. 내가 이게 롱텀 플랜을 세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는 거를 제가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2년 이상에 되는 플랜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저한테 방위사업청 가서 나중에 뭐 할 거냐 맨날 물어보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그냥 방향만 이렇게 설정할 뿐이지 어떤 기회의 어떤 가급적이면 이제 기회가 넓어지고 제가 더 재미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할 뿐이지 그렇게 막 이렇게 면밀하게 롱텀 플랜을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뭐 사춘기 시절도 그렇고 사실 뭐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뭐 대학생 때도 청년 때도 많이 그랬지만 맨날 왜 사는지를 계속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나 왜 살지? 왜 학교 가지? 왜 밥 먹지? 왜 여기 앉아 있지? 맨날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삶이라는 건 그러니까 왜 사냐는 거는 삶 밖에서 이제 쳐다보는 사람이 고민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고, 저는 일단 삶이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일단 살게 되었는데 좀 사는 듯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는 듯 사는 거냐라고 계속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결국 자기 삶을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많이 행사해야 되겠다. 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기회가 많을수록 오래 사는 거다. 저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10년을 살면서 자기결정권을 많이 행사하는 것이 50년을 살면서 자기결정권을 별로 행사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사는 게 제 이제 개똥 철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직업에 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생활 이제 연세도 드시면은 사회생활 하면 항상 직함을 부릅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정재민 판사였습니다. 정판사. 법정에서는 당연히 정판사지만 법정 밖에 나와도 정판사고, 뭐 어디 친구들한테 가도, 심지어 친구들한테 가서도 정판사, 선배도 정판사.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는 판사 일을 하지 않는데, 저는 정재민인데, 저는 저인데 자꾸 그 직함으로 저는 모든 걸 규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바꾸는 것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뭘 하나 바꾸면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직업이 한 인간의 삶을 아예 규정을 해버리고 함몰시켜버리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가 그 함몰 당하지 않겠다, 내가 직업을 컨트롤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고, 그 직업이 주는 그런 직업이 만드는 페르소나가 굉장히 강하죠. 저도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제가 직업을 바꾸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그렇게 큰, 물론 어렵지만 덜 그렇게 주저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냥 갑자기 제가 어느 날 판사를 그만두고 방위사업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돌아보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균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생각해 보면 두 가지였는데요. 대학 시절에 소설을 쓴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 판사, 검사, 변호사에 도움이 안 되는 국제 공법을 전공했던 것이 또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들 모임에 가서 작가들을 만나 보면 다들 어릴 때는 무슨 그 문학 신동이었어요. 그래서 뭐 숙제도 대신 다 써주고 선배들도 그거 다 해주고, 그래서 뭘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과학을 잘해서 상을 받아본 적은 있어도 뭐 문학을 잘해서 뭐 글짓기를 잘해서 상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문예반이라는 걸 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뭐 제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그냥 배정을 해서 했고, 근데 그러다가 억지로 시도 쓰고 뭐 소설도 좀 읽고 했는데, 그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헤르만 헤세의 책이 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데미안도 다 읽어야 되는 것처럼 했고, 수레바퀴 아래서 뭐 시다르타 이런 것도 다 읽었었는데, 저는 이제 헤르만 헤세가 말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유리알 유이를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유리알 유이를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알 유이의 그 배경이, 유리알 유이의 명인이, 유리알 유이를 통달한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 문명을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알 유이를 막 해주면 모든 그 정신 문명을 그 이제 향유하는 겁니다. 다른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러니까 대체 이게 뭐냐? 유리알로 뭐 노는 거냐? 유리알 그 마법사가 유리알 뭐 이렇게 유리구슬에 뭘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뭐 기호와 뭐 수학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음악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예술과 사상과 철학, 모든 정신 문명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 몰라서 그때는 뭐 네이버도 없지, 유튜브도 없지,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7번을 읽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몰라서 포기하자 이렇게 포기하고 대학에 왔는데, 대학에 와서 이제 어느 날 동문과 그 독일어 수업을 듣다가 동문과 교수님한테, 교수님 유리알 유이 아시죠? 유리알 유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냥 뭐 고민도 안 하고 그 한 10초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유리알 유이는 소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가 소설 지상주의자인데 그 소설에는 모든 걸 담을 수 있으니까 그게 소설을 은유한 거다. 근데 뭐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는 제가 뭐 그게 동의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는 되게 근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7번이나 읽으면서 뭔진 모르지만 유리알 유이가 가장 근사한 어떤 결집체 같은 것이었는데, 그 자리가 소설로 이제 대체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설이 그냥 시간 때우는 뭔가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근사한 거구나. 이 세상을 세상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런 거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느 날 그날로 소설 노트 하나 사가지고 뭐 끄적끄적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뭐 작가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나도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해봐야겠다. 근데 그 배경에는 계속 뭔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이거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닌데 그 거대한 트랙에 그냥 거기서 막 휘말려서 내가 이걸 쉽게 벗어날 자신도 없고, 근데 그 와중에 나만의 어떤 조그만 남들과 다른 내가 선택한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소설이란 거는 뭔가를 창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썼고, 그걸 가지고 뭐 여기저기 대학 문학상에도 응모를 하고 했지만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졌고 다 포기하고 이제 사법연수원에 갔는데, 마침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들만을 위한 문예대전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문예대전이라고 지금 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1년도였는데 그 1회였습니다. 1회 공무원 문예대전에 그 하나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한 게 뭐 좋은 상이 아니라 그 대상이 있고, 보통 문학상은 한 명만 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대상이 있고 최우수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최우수가 여러 명이 있고 우수도 여러 명이 있고, 장려상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장려가 됐어요. 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법시험 붙은 것보다 저 한 몇십 배로 기뻤고, 야 내가 진짜 글 뭐 재능도 없는데 뭐 뭔가 해서 했더니 유리할 유의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상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게 그해 연수원, 우리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매달 나오는 그런 그 잡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전문을 실어줬습니다. 그런 게 나오니까 와 정말 무슨 작가가 출간이라도 한 것처럼 되게 흥분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으로 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서 뭔가를 인정을 받고 뭐가 되는구나, 이런 그 맛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국제법을 이제 선택한 거였는데, 왠지 TV에 국제 변호사라고 그때 그런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제 변호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뭐 미국 변호사, 미국의 무슨 주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그냥 미디어에 국제 변호사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변호사는 뭐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국제 법정에 가서 몇 마디 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그다음에 뭐 재밌게 일하다가 와서 여행도 가고 구경도 하고, 아마 내가 특파원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자꾸 잔상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변호사가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국제에 관련된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나 국제법 해야겠네. 이러면서 이제 국제법을 선택을 딱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법 수업에 가보니까 우리 법대생은, 국제법 수업에 가보니까 법대생은 거의 없고 다 뭐 외교관 지망자, 뭐 국제기구 진출 지망자, 이런 사람들만 잔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왜 법대생은 안 듣지? 나 국제 변호사 돼야 되는데, 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법을 하려면 국제 거래법을 하든가 상법을 하든가 그런 전공을 선택해야지, 저처럼 그런 데 오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멘토가 없어서, 시골에서 와서 멘토가 없어서, 멘토 많은 이렇게 외고 나오고 강남에서 큰 이런 분들은 또 다 그런 데 이미 가 있던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거기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저희 선생님이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정인섭 교수님이셨는데, 정말 반듯하시고 그 성실하시고, 뭐 아시는 분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그리고 엄하시고, 그 학문에 있어서 엄하시고 그런 분이시고 잘생기시고,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분 앞에 가서 제가 교수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제가 사실 돈 잘 벌고 뭐 이런 국제 변호사 되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전공 잘못 신청해서 죄송합니다.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도 강의도 좋고 선생님도 저 존경스럽고 해서 이제 조금 더 듣고 뭐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하다가 이제 시기를 놓치고 뭐 전공이 이제 국제법처럼 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제가 법무관이 됐고, 군검사를 마치고 법무관이 됐고, 근데 국방부에서 최초로 정책실의 정책기획국을 두 개로 나누면서 국제 업무를 국제협력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국제협력국의 초대 국장님이 나중에 이제 장관하신 김태형 장관님이셨는데, 법무관도 그냥 법무관 말고 혹시 국제법을 한 사람 있으면 데려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아무도 법무관들 중에 그 국제법을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 혼자 이제 뭐 또 잘못 거기 가 있다가 제가 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제법 업무, 국내법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격가지, 지금 그때 국제정책팀이었는데 격가지 이제 국제 업무를 하게 된 거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국제 업무를 이제 좀 맛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또 뭐 이렇게 장관님 답변도 뭘 쓰라고 해서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이제 장관님 답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굉장히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구나. 이걸 그냥 훅 던지면 또 국민들이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소설을 옛날에 한번 써봤으니까 이걸 소설로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2년 동안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게 이제 독도 인 더 헤이그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돼서 좀 바빠서 한 3, 4년 동안 쟁여놓고 있다가 이제 좀 저 시골에 저 지원에 갔을 때 이제 출판을 했고요. 이제 그걸 보시고 우리 외교부 이제 국제법률국장님이셨던 이제 이기철 대사님이 저 보시고 만나자고 해서 뭐 그때 뭐 그냥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외교부에 올 생각 없느냐 한 서너 번을 이야기하셨고 아 그러시면 그렇게 말하시면 한번은 물어보겠다 했는데 대사님 먼저 이제 대법원에 물어보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성사가 돼서 제가 외교부에 파견을 가게 됐고요. 또 1년이었는데 또 2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법원에 와서 또 보통의 일을 했습니다. 이제 법원에 돌아왔을 때는 가정법원이 있었는데요. 가정법원 알다시피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이 있고 그냥 협의 이혼이 있는데 협의가 되면 협의 이혼을 하고 이제 재판이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혼 제가 시켜드린 분들이 3,000명 정도 되시고요. 또 그러다가 법원에서는 이제 한 명씩 1년에 한 명씩 유엔 국제재판소에 한 명씩 이제 연구관을 파견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지망을 했는데 운 좋게 공개 선발해서 이제 붙어서 제가 또 네덜란드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가서 뭐 유엔 재판소에서 다른 외국 그 변호사들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세장복 대표님 말씀처럼 외국의 사고 방식도 많이 취하면서 이제 생각도 많이 유연해졌죠. 그때 이제 나스메 소세키라는 일본 근대 문학의 아버지 같은 분이 이제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분 또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교토대 교수 자리도 있었는데 그냥 이제 거부하고 소설가가 되겠다고 그때 아무도 소설 안 쓸 때 소설가가 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무렵에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네. 나는 지금까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내가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시험해볼 기회가 없었네. 스스로를 신뢰한 적이 없었네.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가는 데까지 가다가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 거기서 쓰러지겠네. 뭐 이렇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위대한 거는 뭐 저랑 관계가 없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게 내 스스로를 믿어본 적이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좋다고 안전하다는 그런 길만 그 보이스피싱에 휘말려서 이게 가는 게 아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 거구나. 그래도 내가 나이가 이제 40인데 야 지금 40이 될 때까지 나를 못 믿으면 정말 누가 나를 믿어주겠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죽을 때 후회할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아 지금은 좀 떠날 때다. 그리고 내가 1년이 더 있으면 부장판사가 되는데 부장판사가 되고 나면 어디서 받아줄 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판사를 해야지. 그럼 나머지 25년을 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판사 생활 되게 좋았죠. 지금 또 제가 싫어서 나온 건 아니고 너무 좋은 면이 많습니다. 아까 뭐 이제 우리 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맨날 보고하고 항상 긴장해 있고 이렇게 있었지만 저는 어디 보고할 때도 없고요. 항상 제가 제 판단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믿는 대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판단대로 쓸 수 있습니다. 원장님도 저한테 재판을 관여할 수도 없고 누가 뭘 해도 뭐 저는 뭐 제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가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반되는 입장이 정말 극렬하게 다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도 모든 문제가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숙련이 되는 거고 제가 30대를 내내 판사 생활했는데 판사는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막 이렇게 마음대로 활동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활동하고 말하고 그런 걸 자유롭게 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 되게 많이 후회하는 일도 많고 그랬을 건데 거기서는 그냥 꾹 참고 말도 안 하고 꾹 참고 듣기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아껴서 말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참고 뭔가를 참는 데서 저는 모든 힘이 고이고 배려가 생기고 사랑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10년 참는 그런 거를 제가 잘 선천적으로 잘 하지 못했던 그거를 이제 좀 배웠던 거 그게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을 맨날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시큰 재판하고 난 뒤에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의사는 보고 모르겠다 그러면 큰 병원 가라 하면 되지만 판사는 1년, 2년 재판하고 난 뒤에 아 나 잘 모르겠으니까 딴 판사에 가봅시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분법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적법, 위법, 선, 악.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모순돼서 존재하는 모순이 존재하는 공존하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모순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분법으로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하면 할수록 이건 자꾸 왜곡시키고 진상을 왜곡시키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침대에 눕혀서 자기가 다리가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느려서 죽이는 뭐 그럴 때 그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있고 저는 이제 좀 여기를 떠나서 진짜 그 현상 사물의 그 자체 사람 그 자체를 그 모든 게 모순되어 있는 그거를 좀 겪어보고 싶고 법정 밖으로 나가서 좀 실물을 보고 싶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로 가기로 했고 물론 저도 이제 굉장히 두려웠고요. 갈 때는 굉장히 두려웠고 근데 지금 와서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또 뭐 예전 팀에는 제가 25명 중에 5번째로 어렸고 지금은 16명 중에 2번째로 나이 많고 젊은 사람 여기 그리고 굉장히 다른 게 옛날에 문과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변에 지금은 이과생이 대부분이고 뭐 과학대학원도 제가 뭐 한 학기도 다녔고 뭐 전차도 타보고 달리는 것도 타보고 외국 사람들이랑 또 지금 계속 만나면서 뭘 우리 무기 체계를 사주십시오 그런 홍보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쁠 때는 판사 이상으로 바빠서 요즘 또 매술 주말에 나가고 밤늦게도 들어오는데 그럴 때면 이제 집사람이 뭐야 이거 처음이랑 말이 좀 틀리잖아 뭐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고 시간 관계에서 많이 생각하면 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걸 원고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계속 특파원의 꿈을 꾸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파원은 외국 나가서 소식을 전하고 글을 쓰고 글이라는 게 세상에 대한 판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판사로서 판결을 쓰고 작가로서 글을 쓰고 또 이제 국제 업무를 계속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특파원의 꿈을 계속 갇혀 있고 그걸 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저는 뭐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가면 갈수록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듣는 게 더 힘든데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제 말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괜히 폐를만 끼친 거 아닌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제 삶의 방식이 뭐 다른 분들의 방식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좋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저는 저만의 어떤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길을 택한 건데 또 각자 듣는 분들이 알아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